저는 동산병원 조혈모세포 이식 코디네이터 이지민 간호사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하는 게 우리 환자분들께 가장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우리 매번 피검사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피검사 하시고 나면 내가 뭘 피검사를 했는지, 이 피검사 결과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해서 지금 했고, 이게 작년에 한번 했던 강의이긴 한데 작년에 하면서 환자분들이 만족도 설문조사에 건강검진 같은 경우,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원래 결과 이해나 뭐 이런 쪽을 조금 더 얘기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중점으로 잡아봤으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목차는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피, 혈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피검사 안에 피검사 수치가 떨어지는 거, 이거를 혈구 감소라 하거든요. 그래서 혈구 감소증, 그리고 우리 막 간 수치, 당 수치, 심장 기능 수치, 그리고 나트륨 수치, 칼륨 수치 이런 것들 많이 검사하시잖아요. 그런 검사 결과들, 그리고 종양 표지자 검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 드릴 거고요. 저희 병원 어플이 좀 나온 지 좀 됐는데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가 된다면 우리 병원 어플에 피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골수 내 혈액부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큰 뼈 있잖아요. 머리뼈, 가슴뼈, 지금 골반뼈 이런 데 안에는 골수라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조혈모세포라는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자기 자신의 세포는 유지하면서 다른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세포들은 이거를 분화 및 증식이 가능한 세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조혈모세포는 매일 1000억 개에서 1조 개의 세포를 생산하고 이런 세포된 생산들은 지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세포들이 생산되고 이런 애들이 우리 말초 혈액에서 지금 우리한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골수에서 생성되기까지의 시간은 적혈구가 한 5일 정도, 지금 혈소판이 7일, 백혈구 계열의 과립구가 한 6일 정도 지금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매번 피검사를 하는 것 중에 지금 혈구 내 구성 성분이랑 비율을 알아보는 거를 일반적으로 CBC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잘 표현된 동영상이 있어서 먼저 이거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CBC 혈액 검사. CBC 검사는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개수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전혈구 검사, 일반 혈액 검사라고도 부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환이 의심될 경우 기본 검사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CBC 검사, 어떤 검사인가요? 검사는 정맥혈을 채취하여 진행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발 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검사 전 준비사항은 따로 없으며 검사 후 체열 부위에 멍이 들 수 있으니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지혈을 잘하도록 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CBC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빈혈, 탈수, 감염 질환을 비롯해 백혈병과 같은 골수 질환까지 선별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질환이 의심될 때 진행하며 특별히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다. CBC 검사 결과 무슨 뜻인가요? CBC 검사가 정상이에요. CBC 검사가 정상이라는 것은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의 양이 정상이고 혈액을 통해 신체 곳곳으로 산소를 잘 운반하고 있으며 체내 염증 소견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므로 외상이 생기더라도 지혈이 잘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혈구 수치가 낮아요. 적혈구 수치가 낮다는 것은 출혈이 있거나 빈혈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성에게서 수치가 낮게 측정이 되는 사례가 잦은 편인데 특히 생리 중이거나 임신 중일 경우 낮게 측정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타난다면 빈혈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의 농도와 적혈구 용적률 등의 검사를 함께해서 빈혈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 수치가 높게 측정될 때에는 탈수 증상을 의심할 수 있으며 심장 혹은 폐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높아요. 백혈구 수치가 증가했다면 몸의 염증 반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약물 복용으로도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높게 측정이 된다면 백혈구를 구성하는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산수, 호염구 등의 수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백혈병과 같은 골수 질환이나 면역 질환일 수도 있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아요.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인자입니다. 우리 몸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이 되는 이유는 적정량의 혈소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다면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들 수 있으며 정상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토피가 나기도 하고 대소변에 출혈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2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연 출혈에 의해 위장관 출혈, 뇌출혈이 발생하여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으로는 약물이나 백혈병, 비장의 기능 저하, 자가 면역 질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보셨으면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즉 피는 인체 내 정맥, 동맥, 모세혈관과 같은 혈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체액의 일종으로 사람 몸무게에서 7에서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한 내가 50kg 정도다 하면은 4kg가 피의 무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피를 현미경으로 살펴본다면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은데 지금 혈장 안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이 구성 성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혈장은 한 반틈, 혈구가 반틈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가 빨간 거는 피 안에 적혈구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런 적혈구는 장기와 산소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금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백혈구는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 혈소판은 기본적으로 출혈을 방지하면서 출혈이 있으면 혈액 응고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 피가 하는 일은 여러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감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항체나 세포를 전달하기도 하며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을 응고시켜 출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가장 먼저 피 안의 구성 성분 중에 적혈구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적혈구는 지금 우리 혈액세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포입니다. 요거는 생긴 거는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빨간색의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지금 생겨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우리 몸의 큰 뼈, 머리뼈, 꼬리뼈 등의 골수에서 생성돼서 혈관 내를 순환하고 약 120일 동안 250km, 서울에서 대구 정도 가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지금 산소를 운반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비장이나 골수, 간에서 파괴가 되는 파괴가 되고요. 사실 적혈구 안에 더 중요한 거는 혈색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데 혈색소는 산소와 결합해서 허파로부터 산소를 받으면 각 조직으로부터 운반하여 방출하는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혈색소량의 정상치는 사실 기관과 지금 검사 기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성인 남성은 13에서 17, 성인 여성은 12에서 16 정도가 정상 범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는 백혈구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백혈구는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면역세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의 세포입니다. 백혈구 안에는 지금 세균 감염을 막는 호중구, 항체를 생성하는 림프구, 그 외에도 호상구, 호염기구, 단구 이런 애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이거의 정상 범위는 4,000에서 10,000개 정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면 우리 몸에 감염이 일어났을 확률도 있고 지금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심하면 혈액질환이 걸릴 확률도 지금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정상보다 낮다 이러면 지금 혈액질환에 걸렸거나 감염이 생겼거나 또는 지금 약물이나 방사선을 해서 골수에 영향을 받은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 백혈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봤는 건 호중구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과립구 중에 혈액 내에서 제일 많은데 세균 및 바이러스들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혈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혈관 내에만 존재하다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염 부위로 빠르게 가서 거기서 세균과 싸워서 지금 일을 하는 세포고요. 정상적으로 범위는 지금 38%에서 7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호중구 수치가 높다면 우리가 감염이 생겨서 지금 골수에서 호중구를 많이 생성하는 경우가 아닌가, 드물게 종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낮다면 아까 역시 골수에서 영향을 받은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했는 상황이 아닌가, 심한 감염으로 호중구가 지금 일을 다 하고 재생산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호삼구와 호영구입니다. 호삼구와 호영구는 지금 퍼센트가 0에서 6%인데 사실 없어도 지금 6% 정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0에서 6%가 정상이냐면 기생충에 제거하는 역할과 알레르기 반응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에 대한 면역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하기 때문에 퍼센트가 조금 이렇게 정상이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게 증가하는 거는 똑같이 기생충과 알레르기, 각종 약물 부작용, 혈액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림프구는 지금 17에서 40%가 정상 범위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몸에서 림프관을 돌면서 지금 감염세포를 제거하고 항체 등을 생산하는 B세포, T세포, NK세포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늘어난다면 역시 감염, 줄어든다면 호지킨병, 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핵구인데요. 이거는 우리 몸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지금 적혈구나 이런 애들이 우리 몸에서 일을 다 하고 비장이나 이런 데서 파괴된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단핵구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혈구 중에는 혈소판이 지금 제일 작은 세포고요. 기본적으로 원판 모양으로 지금 생겨 있습니다. 혈소판의 정상 범위는 15만에서 40만까지가 정상 범위인데, 이거는 지금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고 출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입니다. 이렇게 혈구들이 일을 하는 데가 지금 혈장에서 지금 떠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즉 혈장은 혈액에서 혈구 성분을 제외한 액체 부분으로 연한 노란색의 비교간 투명한 액체고요. 혈액 부피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장은 대부분이 무기질을 포함한 물이며 이외 당,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소와 염분,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응고인자나 항체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출혈 방지나 감염 방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내 조직으로 나온 찌꺼기도 혈장에 존재하고 있다가 심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구들이 감소된 거를 혈구 감소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각각의 혈구들이 감소되면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구가 감소가 일어나는 원인은 사실 좀 다양해요. 질환 관련료, 예를 들어 지금 백혈병,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이나 우리가 지금 암 환자인데 치료를 받은 지 별로 안 된 경우, 또는 지금 연령이 많거나 영양이 결핍되는 경우, 지금 장기에 문제가 있는 지금 폐세체성 폐질환 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금 항암이나 화학요법을 받은 지 별로 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골수 기능의 저하가 올 수 있으며, 골수 기능이 저하가 되면 지금 어지럼증, 감염, 출혈 등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 드릴 거는 빈혈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빈혈은 우리 몸의 적혈구, 혈색소가 떨어진 걸 빈혈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즉, 혈액이 인체 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해서 지금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거고요. 말초 혈액 속에 혈색소 농도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기준 혈색소 농도는 지금 남성은 13, 여성은 12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사실 이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지켜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에 빈혈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지금 적혈구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말초 혈관들이 대체로 수축해서 지금 사람을 봤을 때 지금 안색이 조금 창백해 보이고 지금 눈 밑에 모세 혈관이 지금 이렇게 창백한 색깔이 띄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몸에서 사실 산소를 많이 쓰는 장기들이 지금 산소가 결핍이 되면 뇌에서는 지금 두통이 오거나 현기증, 삐란 소리가 나는 이명이 들리거나 지금 심하면 실신까지 할 수 있고, 심장 근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슴이 빠르게 뛰는 듯한 느낌, 협심증 이런 것들 호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 옆에 붙어서 일을 하는 골격근은 지금 산소가 부족하면 피로감이나 탈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의 장기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장기들이 대체로 산소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폐가 많이 일을 하면 호흡수가 증가되고 헐떡이는 증상들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심장이 지금 많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더 빨리 짜주고 더 많이 짜주는 심장 박출량이 증가하고 심박동수가 증가해서 맥박이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쉬는 동안 갑작스럽고 지금 심한 피로가 느낄 때, 쉴 때 숨이 가쁠 때, 그리고 출혈로 인해서 어지럽을 때, 그리고 지금 심박동수가 증가해서 가슴 통증을 느낀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지체 없이 응급실로 와서 피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피 검사를 딱 했을 때 지금 빈혈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빈혈의 치료 방법에는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원인에 따라서 이게 좀 다 치료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 피 검사 중에 지금 어떤 게 부족하냐에 따라서 골수 기능이 전체적으로 상실했는가, 아니면 지금 몸무게가 많이 작고 영양이 결핍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변, 소변이 지금 색깔이 이상한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어딘가 출혈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지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음 진료 보실 때 지금 약 현재 뭐 드시고 계세요? 최근에 약제들 들고 오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제들마다 빈혈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혈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적절하게 활동하고 휴식도 취하고 낮잠도 자고 지금 밥도 잘 먹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단백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고기, 생선, 두부, 콩에 있는 단백질들이 대체로 혈액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매끼 한 접시 이상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철분이 들어있는 거는 간, 콩팥, 살코기, 해산물, 계란 노른자와 그리고 녹색 채소류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는 보통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간, 콩팥, 상알코기 이런 것들이 철분 흡수율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철분은 보통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비타민C나 이런 것과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즉 채소와 과일도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철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물성 식품과 함께 채소를 매끼 한 3접시, 2접시 정도 먹었으면 좋겠고, 간식도 좀 골고루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식사할 때 또는 식사 직후에 차, 커피, 탄산음료의 섭취를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차, 커피,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탄닌이나 인성분은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되어 있어서 드시더라도 식사 직후보다는 한 2-3시간 뒤에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술은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엽산과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백혈구 감소증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백혈구는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세포입니다. 지금 이거는 구성 비율이 호중구, 호상구, 호영기구 같은 과립구와 림프구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보통 정상 수치가 4,000에서 10,000개가 정상입니다. 백혈구에서 호중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백혈구 감소증은 호중구 감소증으로 이야기하면서,
호중구는 비특이적 매력, 즉 체내에 세균이나 이물질이나 뭐든지 들어오면 다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중구 감소증 보통 항암제 투여하고 나서 한 7일에서 14일 정도에 발생하면서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미만 동안 지속되고요. 호중구 감소증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고형암, 예를 들면 폐암, 대장암 이런 고형암 환자에서는 10에서 50%, 혈액암 환자, 림프종, 백혈병 같은 환자에서는 80%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감염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날고기, 회, 생거는 제한해서 드시는 게 좋고 음식을 드실 때는 용기에 덜어 먹고 남은 음식은 바로 버렸으면 좋겠고요.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해 화분이나 꽃이나 가까이 하는 걸 피하고 사람들이 많은 데를 모일 때는 지금 사람이 좀 적은 시간 그리고 마스크를 좀 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중구는 한 2,000개 이상이 정상 수치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게 정상 수치의 범위는 2,000개부터 몇천 개다 이런 건 없고 그냥 2,000개 이상이면 우리 몸의 호중구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일을 잘 하고 있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점점 떨어질수록 중증도가 점점 높아지고 호중구 개수가 500 미만이라면 정말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날거 이런 거 전혀 드시면 안 되고 손도 깨끗이 씻고 열이 날 경우에는 응급실에 방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 방법은 지금 항생제 치료가 1번이고요. 백혈구 감소증이 있는 상태에는 세균 미생물들이 위장관이나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진입하면 폐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체온계를 재고 열이 나면서 백혈구가 떨어져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발열이 지속된다 하면은 곰팡이균까지 감염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진균제를 추가로 해서 약물 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립구 세포군 촉진 임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약은 골수에서 백혈구 생성을 촉진해서 백혈구 감소증을 교정하고 감염에 의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약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에 의해 유발된 백혈구 감소증에는 선별적으로 미리 이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혈구 감소증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주시면 일단 2,000개 이상이면 큰 문제는 없고요. 1,500개 이하부터는 내가 관리를 좀 해야겠다.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1,000개 이하부터는 진짜 걱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낫다 하면 저희는 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할 거고 다음 외래 오실 때 피검사 꼭 하고 진료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 감염 예방 수칙,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손 씻기, 구강 관리 이런 것들 잘하고 사람 많은 곳으로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마트나 이런 곳에 갈 때는 사람 많은 시간 이런 걸 조금 피해서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 피부 같은 경우에서 상처 나서 균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내염이나 피부 부작용들 관리하고 몸에 상처가 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 식이 관리인데 이 시기엔 1,000개 이상으로부터는 좀 잘 씻어서 좀 먹으면 좋겠다. 고기나 생선, 해산물, 두부는 잘 익혀 먹고 야채나 과일은 씻어서는 먹어도 된다. 근데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나서는 2시간 이내 거는 좀 먹어도 되지만 2시간 이외에 지금 상온에서 보관했다면 버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외식은 가능하지만 좀 깨끗한 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호중구 수치가 지금 500개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거에서 좀 더 지금 지켜주실 게 있는데 충분히 익힌 식사 그리고 날거나 과일류는 섭취는 또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상 호중구가 500 미만이라면 언제든지 감염이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폐혈증으로 지금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한하는 게 조금 많아지고요. 일단 이 상황에서 응급실을 내원할 상황은 오한이 들면 우리 몸에 집에 있는 체온계로 열 측정이 필요합니다. 38도 열이 1시간 이상, 38도의 열이 나거나 38.0의 열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에는 응급실 와서 피검사를 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심한 두통,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 의식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감염이 의심되면서 열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응급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감염이 의심되면서 열 나는 경우에 특히 많은 게 이렇게 희큼한 카테터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것들 조금 잘 봐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게 지금 약제를 투여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인체 깊숙이 있는 굵은 정맥에 사용하는 기구로 중심 정맥대에 삽입된 부분이 밖에 있기 때문에 이 관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통 목욕하면 안 되고 샤워만 가능하고 샤워하고 나서는 소독을 꼭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혈관이 손상됐을 때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고 출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역할로 사실 혈소판이 떨어졌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 감염 또는 혈소판이 많이 소모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의 정상 범위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상당히 넓어요. 15만에서 40만까지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13만, 뭐 12만 이렇게 된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지켜보면서 지금 잘 뭐 피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보고 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7만에서 10만 정도면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고 수술할 때 좀 주의를 해달라 뭐 요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7만보다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제 출혈이 발생하면 좀 잘 안 먹기 때문에 상처나는 활동, 스키나 뭐 지금 뭐 활동적인 거 이런 것들 조금 금지해 주시는 게 좋고 칫솔 같은 경우에도 좀 부드러운 치과 치료 사용할 때도 지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몸에 지금 모세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항문 쪽에 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섬유질을 잘 드시는 게 좋고 변비를 예방하고 자의적으로 관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복압이나 지금 머리 체내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코를 세게 푼다는 등 이런 압력을 지금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 등 소염 진통제는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로 분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밑으로부터는 증상에 따라서 의료진 상담 또는 응급실 방문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혈소판 함수가 2만보다 더 떨어진다면 혈관이 손상되지 않아도 자발적 출혈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위장관 출혈, 뇌출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뭐 5천 미만으로는 다른 출혈으로 인해서 사망할 증상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대변 소변의 색깔이 피가 섞여 있거나 시꺼멓거나 시뻘건 게 아닌지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체내 출혈이라고 하면 뇌출혈, 위장관 출혈 이런 것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깨질 듯한 두통이나 피를 토하지 않는지 그리고 피가 멈추지 않는지 눈에 혈관이 터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출혈은 보통 혈소판이 2만보다 떨어지면 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좀 잘 터질 수 있는데 이거를 피부의 점상철 출혈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내 피부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시술 부위의 출혈이 지금 계속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즉 혈변, 혈뇨 뜨는 비정상적 출혈이 있거나 지혈이 안 되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간 기능 검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 기능 검사에 대해서 좀 잘 나온 영상이 있어서 이것도 잠시 보고 시작하실게요. 과음, 과로한다면 받아야 하는 간 기능 검사. 체내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인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호르몬, 약물 대사에 관여하며 담즙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간 기능 검사는 간에서 생산되고 배설되거나 간 손상에 의해 영향받는 효소나 단백질 등을 측정하여 간의 손상 여부를 발견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간 기능 검사의 항목으로는 ALT, ALP, AST, 총 빌리루빈, 알부민, 총 단백질, GGT, 저산탈수 요소, 프로트롬빈 시간이 있습니다. 간 기능 검사, 어떤 검사인가요? ALT, AST 등은 간 세포 속에 많이 포함된 효소입니다. 그런데
간이 나빠져 간세포막이 파괴되면 이런 효소들이 혈액 속으로 빠져나와 혈중 ALT, AST 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효소와 다른 물질들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간 건강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 기능 검사는 환자의 정맥에서 혈액을 체열해 효소 및 다른 물질들의 수치를 측정합니다. 혈액으로 하는 간 기능 검사는 검사 전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해당 약물의 복용을 중지하거나 용량이나 성분에 대한 처방이 변경된 후에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검사,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고 얼굴이나 가슴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은 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간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AST, ALT, 감마-GTP 세 가지 항목을 위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 노출자, 알코올 중독, 장기적인 약물 복용, 간질환 가족력을 가진 경우에도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 기능 검사 결과 무슨 뜻인가요? 간 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이에요. 여러 수치가 정상 범위라는 것은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의 정상 범위는 성별, 나이,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 검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이나 검사실에서 제시하는 참고치를 사용하여 의료진과 결과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간 기능 검사 수치가 높아요. ALT 수치는 급성 간염에서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ALP 수치는 담즙 배설 장애가 있을 때 증가할 수 있으며 간암, 골질환에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AST 수치는 급성 간염에서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으며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 간암의 경우 소량 증가하거나 정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염에서 간세포가 80%까지 파괴될 때까지도 총 단백질, 알부민, 암모니아 수치는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간 이외의 다른 장기의 질환이나 환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소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 질환을 진단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혈액 검사 이상 여부에 따라 CT, 초음파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네, 즉 간 수치는 간 기능 검사에는 간 수치를 보는 거고, 간 수치는 간 기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상 수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 기능을 감싸내는 혈액 검사 수치는 AST, ALT, 감마 GTP, 지금 ALP, 빌리루빈, 알부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간이 나쁘더라도 지금 간 수치는 정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진짜 매일 술을 먹어서 간이 50%가 망가져도 수치는 정상으로 지금 나올 수 있고, 이게 간경변증, 만성 비양성성 간염 같은 만성적으로 지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수치가 지속적으로 정상일 수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괜찮다 해서 지금 무조건 안심하고 술을 더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간 수치가 높으면 어떤 원인이든 간세포가 파괴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원인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 수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AST, ALT는 이거는 간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들로 주로 간세포가 손상을 받는 경우에 혈중으로 방출돼서 수치가 지금 증가하게 됩니다. 정상 수치는 0에서 40인데 이거에서 지금 증가하게 된다면 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앞에 있는 AST 같은 경우에는 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골격근, 심장, 뇌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문제, 간이 아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간세포 손상 시기에는 처음에는 지금 AST가 증가했다가 나중에 후반에는 ALT가 더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도 조금 검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 지금 밑에 있는 감마 GT와 ALP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 내에 쓸개관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쓸개관에서 지금 간이 배설장애가 있는 경우에 주로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중에서 밑에 있는 ALP 같은 경우에는 간 위에도 뼈에도 되게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뼈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리루빈은 적혈구가 파괴될 때 지금 헤모글로빈이 분해돼서 나타나는 노란색 색소입니다.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십이지장으로 배출되고요. 간 기능이 저하돼서 지금 담즙 배설장애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빌리루빈 혈중 농도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대부분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음식과 절제된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먼저 현미, 잡곡, 지금 통밀, 율무, 보리 등의 곡류와 지금 섬유질의 많은 음식, 채소, 과일, 곡류들이 단순 당보다 몸에 좋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은 아까 혈액 생성에도 좋지만 역시 지금 세포 재생을 돕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선, 콩, 두부,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우유 이런 것들이 좋고 가능한 여기는 식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간경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경우라면 단백질 섭취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간 대사를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좀 돕기 위해서 고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된 녹황색 채소를 드시는 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간에 좋지 않은 행동으로는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보다 삶은 음식, 당분이 된 음료수보다 물이나 녹차를 먹는 게 중요하고요. 오래된 쌀, 보리, 수수와 곡류와 견과류에 핀 곰팡이에는 아폴라톡신이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아폴라톡신이란 곰팡이는 세척해도 가열하거나 제거되지 않고 간암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이 있는데요. 술은 직접적인 간 손상을 유발하고 2차로 지금 지방 간염을 일으켜서 간암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혈당이란 혈액 속에 지금 들어있는 포도당을 의미합니다. 포도당은 생명 활동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항상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를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나 활동에 문제가 생겨 혈당 조절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당뇨병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당뇨인가 라고 진단하는 검사와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검사가 바로 혈당 검사와 당화 혈색소 검사입니다. 여기 요 안에 빨간 그림은 이게 우리 몸 안에 혈관 내 혈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혈당 검사는 즉 혈액 안에 글루코즈의 농도, 포도당이 얼마나 있는가를 검사를 하는 거고요. 당화 혈색소 농도는 혈액 안에 포도당이 지금 적혈구의 혈색소와 잘 결합되어 있는가,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가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즉 당화 혈색소 검사는 지금 적혈구 수명이나 아까 120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수명에 따라 최근 2, 3개월 내에 평균치 혈당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뇨인가를 보려면 2개를 다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혈당의 경우 건강한 사람이라도 식사 직후에 되게 달라지는데요. 8시간 이상 금식 후 공복 혈당이 100 미만, 식후 혈당이 140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식후 혈당이 140에서 149일 경우 당뇨병 의심 단계, 전 단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인 공복 혈당이 126일 이상,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당뇨병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아까 제가 그 검사뿐만 아니고 당화 혈색소 검사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공복 여부와 함께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는데 당화 혈색소 검사가 4에서 5.6 미만인 경우에 정상이며 5.7에서 6.4일 경우 당뇨병 전 단계, 6.5 이상 경우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즉 당뇨의 고려 기준은 최소 8시간 금식 후 혈당을 측정하는 공복 시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당화 혈색소 검사가 지금 6.5% 이상인 경우, 갈증, 소변량
혈중 증가, 체중 감소 등 당뇨병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로 혈액 내 포도당량을 측정한 무작위 혈당이 200 이상 경우, 공복 혈당인 경우 지금 포도당을 섭취하고 그리고 2시간 뒤에 당을 검사한 경구당부암 검사 결과 200 이상인 경우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이거 말고도 췌장염, 간경화,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혈당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종합적인 상담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으로 혈당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저혈당에 대한 주의도 되게 많이 중요한데요. 특히 약물 치료 중인 환자가 식사 간격이 너무 긴 경우, 적게 먹는 경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70 미만인 경우엔 저혈당이라고 하며 저혈당이 생기면 공복감, 식은땀, 손발 떨림,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때는 설탕 한 스푼의 포도당을 섭취하고 15분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혈당이 54 미만이거나 당을 섭취했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심해지는 경우, 인슐린 투약 환자의 저혈당,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에는 의학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장기능 검사입니다. 신장기능 검사는 지금 피로나 집중력 부족, 식욕 부진, 거품료, 배뇨금 등 옆구리가 아프다 하면 이거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장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에도 아까 간기능 검사랑 똑같이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비유엔, 크레아티닌, 사고체 여과율을 함께 봐야 됩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혈청 효소 질소인 비유엔과 지금 혈청 크레아티닌인데 이거는 단백질 분해 산물이 암모니아가 간에서 대사된 걸로 대부분 신장 사고체에서 여과돼서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나 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가 배설돼야 되는 게 배설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 요소 질소 및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 개개인 검사 결과는 음식물이나 소화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문제의 시기가 있으면 초기, 중기, 말기의 검사 결과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혈중 요소 질소 검사는 검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10에서 26이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장지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게 남자는 조금 더 높고 여자는 생리 직전에 증가하고 임신 후기에는 또 감소하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높아지면 신장기능 이상 가능성이 제일 큰데 쇼크나 탈수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고 이게 낮으면 영양실조, 간질환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정상적으로 임신했을 때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크레아틴이라는 건 지금 남녀의 성비와 검사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0.5에서 1.4 사이가 정상이다. 이게 두 개가 잘 되면 신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치가 상승했다는 거는 신장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신장 기능 문제에선 가벼운 게 지금 이거 수치가 변동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피검사 중에서는 지금 마지막인데 이거는 전해질 검사, 나트륨, 칼륨, 염소를 검사하는 걸 전해질 검사라고 합니다. 전해질은 전하를 띠는 무기물로 인체 내의 지금 조직이나 혈액 내에 존재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영양소를 옮기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해질 수치다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다양한 것 중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나트륨, 칼륨, 염소 등이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는 각 질환의 진단에 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나트륨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트륨은 체액이 정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신경기능, 근육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입니다. 보통 137에서 145의 경우가 정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높아지면 내가 물을 좀 안 먹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인한 탈수, 발열, 구토, 설사 등으로 지금 높아질 수 있고요. 고나트륨 혈증이 나타나면 흥분, 분리불안, 구토, 식욕 부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약재를 투여하거나 물을 너무 많이 먹었나, 체내 수분이 증가해서 지금 이런 원인이 발생할 수 있고, 보통 나트륨이 떨어지면 자각 증상은 없지만 심할 경우 두통, 오심, 구토, 신경, 의식 장애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전해질들은 사실 지금 치료는 약재를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근육이나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서 지금 정상 수치에는 3.5에서 9.0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거는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높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상을 잘 보고 검사하는 게 지금 필요하고요. 이것도 역시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구나 수액으로 보충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칼륨은 지금 보통 우리 몸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칼륨이 높거나 낮으면 음식을 조금 고려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보통 칼륨이 많은 음식은 감자, 고구마 같은 지금 잡곡, 그리고 서리태, 강낭콩, 콩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칼륨은 보통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리할 때 기본적으로 얇게 잘 썰어갖고 물에 한 2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칼륨이 물로 녹아 나와요. 그래서 물을 한 2번 정도 갈아주고 지금 그 내용물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육류 같은 경우에 대체로 좀 칼륨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리할 때 잘 씻어 조리하고, 그리고 조리할 때는 굽거나 튀긴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국이나 이런 걸로 끓여서 건더기만 먹고 나머지는 먹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채소는 지금 미나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보통 채소에는 지금 줄기나 껍질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잎만 사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과일류에는 특히 바나나가 칼륨이 많아서 바나나를 먹게 된다면 칼륨이 하루 권장량의 10%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좀 안 드시는 게 좋고, 과일류를 드실 때도 역시 물에 넣어서 지금 2시간 이상 놔둬서 깨끗하게 씻어 먹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칼륨이 적은 음식은 흰쌀밥, 흰밥 이런 것들이 지금 칼륨이 좀 적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수나 우동 역시 국물만 조심한다면 비교적 안전한 식품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인데요.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 지금 생체 내 효소의 활성화 이런 것들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걸로 정상 범위는 지금 8.4에서 10.45, 99%가 뼈에 존재하고 나머지 1% 혈액을 순환하는데, 이거는 지금 장운동 마비, 소화기 증상, 근육통, 심장 증상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잘 보는 게 중요하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유제품, 달걀, 브로콜리 등이 있는데 칼슘이 강화된 식품으로 이게 무조건적으로 오르진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혈액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종양 표지자 검사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종양 표지자란 종양에 인해 지금 생산된 물질로 종양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이용하는 물질입니다. 사실 이상적이기 위해서는 딱 안을 때만 올라가고 지금 딴 경우에는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현재까지 사용되는 여러 표지자들은 지금 암 말고 다른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종양 연관 표지자라고 부르자라는 의견도 조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상인에서 선별 검사로 의의가 있는 검사는 간암, 간염, 간경병증의 주요한 검사인 알파테아 단백과 직장 수지 검사에서 함께 시행했을 때 전립선암을 더 잘 볼 수 있는 전립선 하원 특이 항원인 PSA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먼저 설명드리면, PSA는 정액의 액화에 사용되는 단백질이자 전립선 상피 생포에서만 합성되기 때문에 지금 전립선암의 선별, 진단, 위험도 예측의 표지자로 지금 사용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드물게 급성 전립선염과 비대증에도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 외에도 지금 같이 검사로 전립선암 조직 검사와 직장 검사를 함께 지금 시행을 합니다. 이거의 정상 범위는 인종, 크기, 나이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정상 상대적인 기준치를 참고해야 되면서 정상 전문의의 소견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FP는 지금 혈청 단백으로 간암 또는 생식세포 종양에서 증가하며 간암의 선별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AFP와 초음파를 함께 사용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B형, C형 간염의 간암 환자 진단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금 산모와 양성 간질환에서 지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뒤에 세 개는 선별검사로는 대개 사용되지 않아요. 이 두 세 개는 첫 번째로는 CE에는 위장관계 안에서 지금 사용되는데 유방암, 폐암, 간암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다고 지금 문제가 100% 만약에 생각한 건 아닌데 사실 이거는 검사를 하면서 치료 중인 환자에서 재발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금 표지자로 이용되는 검사고요. CA125는 난소암의 종양 표지자로 사용되나 지금 사실 생리기간이나 임신 시에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지금 CE와 같이 병기 결정 이런 데는 사용하지 않고 지금 예후 판정, 치료 효과 판정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A19-9는 췌장암, 위암 등의 항암 치료, 지금 경과 판정을 하는 종양 표지자인데 이거는 지금 간염, 소화기계 질환에도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